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FOMC 회의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 6회 연속 동결됐고요.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했었는데 금리와 물가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our dual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objective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year,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ough at a slower pace.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has been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 over the past year.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 We are prepared to maintain the current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for as long as appropriate.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영상 보고 오셨고요. 본부장님, 파월 의장 발언 보고 오셨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으로 나올 걸 좀 우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변모한 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반기 포함해서 연내 금리 인하 3회 정도는 계속 이 코멘트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이 1분기에 나오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보니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계속 조금씩 높게 나오면서 이걸로는 금리 인하를 빨리 실행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스탠스가 바뀐 건 아닌데 결국에 파월 의장도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저희가 볼 거는 향후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계속 주의 관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경제 데이터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적인 타이밍과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에 방향성 예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물가가 빠질 거고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큰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반기에 되면 다시 데이터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FOMC의 그런 어떤 스탠스도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결국에 이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보면 그렇게 나쁜 톤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 변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CME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지표에 따라서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며칠 전 맥쿼리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본부장께서는 올해 금리 인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하는 것이나 아니면 시중금리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시중금리의 뭐 상황을 보고 저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연내로 1회 또는 2회 정도 인하를 하고 뭐 인하폭은 50에서 100bp 정도까지 그렇게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과열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굉장히 실물 경기에서도 미국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지속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반기에 최소 1회 이상은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최소 1회 인하는 할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파월 의장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만 그 ISM 제조업 지수도 좀 예상치 밑돌았고 며칠 전 발표된 1분기 GDP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좀 충격을 줬었는데 미국 경제는 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미국이 사실 그동안 최근 한 2, 3년 동안 글로벌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가 좋았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예상치가 1분기에 미국 GDP 2.5%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하회하는 1.6%가 나와서 이제 미국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분기 GDP 1.6% 성장은 그렇게 나쁜 숫자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게다가 모든 경기나 경제가 순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작년, 재작년까지 굉장히 미국 경기가 좋았던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기저효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게 저는 나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국 경기가 그렇게 침체에 빠지거나 나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미국 경기가 급냉을 해서 정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저희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더 빠르게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1분기 성장률 양호한 수준이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기술주들 흐름 좀 오락가락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 호실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빅테크들 실적 전망치로 볼 때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상반기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이 근본 원인을 보면 결국엔 AI인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챗GPT가 발표가 되면서 네.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GPU를 포함한 하드웨어의 어떤 인프라 확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랠리를 좀 이끌었는데요. 그 덕분에 1분기 GDP도 미국 GDP도 선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를 봤을 때 AI가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향후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여전히 아직 AI 인프라를 깔기 위한 하드웨어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초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리면 지금은 인프라 중심의 어떤 하드웨어 사이클이지만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깔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커져서 결국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AI라는 이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한 지 얼마 안 됐고 향후의 기술 수준을 가장 지금도 높이 보유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어떤 빅테크들이 주도를 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좀 성장 엔진으로 삼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하드웨어 이후에는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것이다. 뭐 전망이 좋다고 봐주셨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이제 40% 이상 급락했던 테슬라 지난 23일 실적 발표 이후에는 30% 이상 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 자율주행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진 날에는 15% 급등하기도 했고 전기차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전기차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조금 그 표현 자체는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제 전기차가 시장도 마찬가지로 AI보다는 먼저 좀 개화를 하긴 했지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실제 수요자들이 구매를 하고 도로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포함해서 뭐 양극재 업체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이제 막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관점보다는 이 역시도 산업 사이클에서 지금 초기의 상황인 거고 다만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급격하게 수요가 좀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잠잠해진 상황이니 그렇게 보면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라는 상품의 속성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전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가전제품 굉장히 비쌌죠. TV, 냉장고. 네. 지금은 쌉니다. 물론 거기에 고급 옵션이 들어간 뭐 하이엔드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팔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술적인 이 집약도나 이런 어떤 산업에 적용되는 특성을 봤을 때
전기차 가격도 장기적으로 가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배터리 가격이 빠져야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배터리들을 많이 좀 수용을 해서 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 지금 마철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그렇게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자동차의 가격, 전기차의 앞으로 떨어지게 될 전기차의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굉장히 고급의 옵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향후에 테슬라는 그러면 프리미엄 전기차, 고급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역시 아직 태동 단계고 앞으로 전망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한동안 이제 내리막었던 중국 시장도 최근에 좀 회복되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주요 지수가 지난 3개월간 15% 상승했다고 하는데 1분기 뭐 중국의 성장률도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었고 이제 중국 경제도 회복기에 접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중국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발표되는 통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더구나 발표되는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발표되는 어떤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이 과거 2, 3년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부진했고 지수는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뭐 속된 표현으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튀는 그런 흐름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가 작년 7월 발표를 마지막으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뭐 30%가 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과 부동산 문제 심각하고 그다음 뭐 지방 정부에 있는 부채 문제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산업 구조도 고도화를 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AI를 포함해서 이 테크 쪽에 어떤 산업에 굉장히 좀 힘을 들이고 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굉장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지금 완전히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회복 판단은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부침이 좀 4월장 심했기 때문에 5월은 좀 나아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큰데 일단 5월 시장 리서치 센터장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유홍민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던 코스피, 4월 들어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이나 국제유가 변동성, 환율 상승 등의 악재로 조정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양호한 1분기 실적과 밸류업 관련 기대감에 월말부터 반등하면서 2,700선 부근까지 회복하고 4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도 남아있는 데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공개도 예정돼 있어 5월 증시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우리 증시의 5월 향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전망한 5월 코스피 밴드는 최하 2,550에서 최고 2,820포인트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메리츠 증권으로 하단을 2,55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곳은 대신증권으로 2,820의 상단을 제시했습니다. 4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570에서 2,850이었는데 하단이 20포인트 올라가고 상단은 30포인트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움직일 5월의 호재와 악재들은 무엇이 있을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크게 보면 먼저 지난 1일 있었던 미국 FOMC 결과를 가장 큰 변수로 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꼽아줬는데요. 먼저 이경수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답변을 확인해 보면 미국 재무부의 분기 차입 계획과 국채 바이백, 5월 22일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2월에서 4월분 실적 발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센터장은 경기나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수출 모멘텀을 호재로 평가했고요. 경기 모멘텀이 양호한 가운데 금리 인하 시그널도 점차 확인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가전, 선박 등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업황 개선과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국채 금리 하향 안정 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점을 호재로 짚었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센터장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변수로 봤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월 센터장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 FOMC 결과에 주목함과 동시에 갤럭시 AI 기능 순차 업데이트라든지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 등 다양한 AI 관련 이벤트나 미국 임상 종양학회와 같은 바이오 관련 이벤트를 호재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5월은 종목장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호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 하단이 지지되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그렇다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미국의 FOMC 결과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변동성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이경수 센터장은 5월 14일에 있을 MSCI 반기 리뷰 일정도 꼽았는데요. 편입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일 센터장은 투자 심리 과열과 낮은 변동성, 그리고 중국의 실물 지표 부진이나 유동성 모멘텀이 악화된 점을 박희찬 센터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센터장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경수 센터장과 동일하게 MSCI 반기 리뷰와 FOMC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노근창 이승우 센터장은 금리 변동성을 악재로 봤고요. 여기 이승우 센터장은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우려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악재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5대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5월의 유망 섹터는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6개 증권사 가운데 4개 증권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김영일 센터장은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업황 개선도 기대되는 데다 2분기와 연간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유망하다고 평가된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바로 자동차 업종이 꼽혔습니다. 김영일 센터장과 노근창 센터장은 자동차 업종은 대표적인 밸류어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5월 밸류어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앞두고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6개 증권사 가운데 3개의 증권사의 선택을 받았고요. 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3표를 받았습니다. 신중호 센터장은 5월 31일부터 개최되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로 이미 참가 기업들의 초록 제목이 발표가 됐고 이들 중 국내 기업들도 높은 금리 환경 하에서 성장 기대감이 개선된다면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짚어줬습니다. 이외에도 IT나 2차 전지, 방산과 화장품, 음식료 업종도 유망 섹터로 꼽혔는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5월 호재와 악재,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투자에 참고하시면서 5월을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5월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보고 오셨고요. 5월 이제 시장 밴드, 시장 지수 밴드를 보면 2,800선 이상까지도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월간 전망은 정말 맞추기 어려운 것 같고요. 2,800이라는 포인트는 근데 지금이 한 2,680 정도 되니까 지수로 보면 한 4% 정도 오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월에 오를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오를지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이 증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세리메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계절적으로 보면 항상 5월이 지수로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를 만약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저는 5월보다는 그 이유가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2,800포인트라는 숫자는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월별 수출이 플러스로 돌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도 상승 추세에 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코스피 기업 이익도 올해 작년보다는 40% 넘게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게 달성 가능한 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수출 증가, 코스피 기업 이익도 40% 이상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뭐 호재와 악재가 이제 겹쳐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꼽고 계시는 우리 시장의 뭐 큰 변수 뭐 이런 건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수출도 그렇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닥 이렇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약세를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더 심각하게 환율 약세로 가고 있는 쪽이 이제 일본인데 엔화가 저렇게 약세를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거의 5%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엔화 약세가 언제 꺾이게 될지 아니면 좀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엔이 약할 때 우리나라 원도 강하게 갈 수는 없는 걸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이 당장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원화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을 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좀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예, 그런 정도가 조금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의 부담, 엔화 약세를 좀 리스크로 꼽아 주셨습니다. 앞서 오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 이제 발표와 맞물려서 최근에는 이 밸류업이 하나의 좀 테마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앞으로 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좀 의미 있게 정부 주도 하에 좀 시행이 돼서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로서도 상반기를 좀 거의 뭐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이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올 텐데 의무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기업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밸류업을 시행하면서도 성장과 실적이 담보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로 좀 압축이 돼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실적과 성장이 담보돼야 된다는 점도 조건으로 걸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설문에서도 역시 반도체를 이제 유망 종목으로 꼽는 센터장들이 많았는데 반도체 섹터도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주가가 오른 지는 좀 된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근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돈 거는 이번 1분기가 처음 분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실적을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시장의 생리긴 하지만 계절도 이제 그 순환 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산업의 사이클도 항상 주기를 갖고 움직인다고 보면 반도체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됐다. 예, 사이클 턴어라운드의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강력한 AI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면서 반도체 사이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도체 관련한 하드웨어 뭐 이런 투자들이 지속될 때까지는 이번 사이클이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당장은 아닐 것이다. 예, 하반기도 역시 기대를 하고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다. AI 성장에 따라 사이클도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월 저희가 이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이 전통적으로는 지수상으로는 크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일단 1분기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뭐 거의 중반 이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업들은 조금 뭐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은 다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약간의 공백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5월 달에는 보통 이제 뭐 개별 종목이나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도 기업 밸류업 이 테마로 이런 어떤 큰 업종들이나 주식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쪽은 성장주, 중소형주, 코스닥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세린메이의 어떤 그런 컨셉과 맞물리면서 조금 이제는 좀 개별 종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 중기나 장기적으로 뭐 실적이 좋은 수익률이 좋은 그런 펀드들을 뭐 찾아서 가입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펀더멘털 공백기 성장주와 중소형주에 좀 주목을 해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